2022년 대선은 대장동 대선이었잖아. 이거를 뭐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에 대장동 관련 검증 보도를 합니다. 대장동 일당의 초기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당시 검사 윤석열이 덮어줬을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를 한 거예요. 네.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니까 그리고 대장동 대선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윤석열의 검찰이 나서서 허위 사실에 의한 윤석열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기소해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 기자분들을 기소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 얘기잖아요. 네. 지금 2026년이고 지금 와서 보면 다시 당신 뉴스타파 보도는 사실에 부합해. 심지어 사실에 부합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사실에 부합하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어떻게 포괄적인 수사를 했는지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좋아요. 깔끔하죠? 네, 네. 당시 부산 202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의 담당 검사는 윤석열이 맞습니다. 김승원 의원님실에서 마련한 자료를 좀 활용할게요. 네네. 네. 자, 서울중앙지검 검사 윤석열 공소장 보여주세요. 자, 맞지? 예. 공소장. 검사 윤석열은 아래와 같이 공소 제기한다. 맞지? 네. 됐죠. 자,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름이 이강길입니다. 이강길. 좀 적어주세요. 이강길.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브로커가 조우형이야. 네. 조우형. 조우영. 근데 이 이강길은 조우형에게 10억을 찔러줘. 그런 다음에 야 부실하게 좀 대출 좀 받아줘. 아,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이강길은. 필요하니까. 네. 왜냐면 초기 사업자니까 예.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불법 대출 알선을 받아요. 조우영한테. 자, 그러면은 요 상황만 봐봐. 그럼 이강길, 조우영 다 범죄자잖아. 네. 맞지? 예. 이거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했으면 오늘날의 대장동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맞죠? 네. 근데 실제로 2021년 4월 초만 해도 서울초. 당시 검사 윤석열은 야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야. 네. 그래서 브로커 조우영을 출국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 2011년 4월 출국 금지 요청 조우형 중수 이과장 윤석열. 4월 19일에. 깔끔하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 진행됐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11년 4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나타납니다. 법조 출입 기자 김만배, 여기서 김만배 이름이 나와요. 오케이. 김만배가요. 검사들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네, 법조 출입이니까. 그리고 검사 출신 변호사도 많이 할 거 아니야. 네. 김만배가 이 브로커 조우영에게 담당 검사 윤석열의 최측근 변호사 누구야? 특검 같이 했던 사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를 딱 해줘 버립니다. 뭔지 알겠지? 조우영한테 박영수를. 김만배가. 예. 요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조우영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훗날 검찰에서 이렇게 다 진술을 했어요. 소개해 주세요. 조우영 참고인 진술조서. 제가 2011년 4월, 5월경 대검 중수부에 3번 정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번 출석하기 전에는 박영수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면서 수사 협조하는 걸로 결정했고 박영수 변호사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검찰 측에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김만배가 저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맞지? 이것도 확인됐지? 네. 자, 조우영은 윤석열 최측근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 수사가 딱 무마가 돼버리는 거야.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씨가 2026년 3월에 법정에 나와서 관련 증언을 합니다. 네. 서로 입을 맞춘다거나 그런 정도 하다 보니까 조우영 입에서 차 한 잔 마시고 다행히 다 무마하고 그냥 왔다. 그러니까 다음 조사는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었고 그걸 확인을 내가 남욱과 정영학한테 또다시 했다. 그랬더니 박영수 변호사를 산 덕에 잘 됐다는 정도만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네. 자, 조우영의 사촌형 이철수 씨도 같은 내용의 증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조사받고 난 다음에 패닉 상태로 전화가 왔고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로 커피만 마시고 그냥 나왔다고. 박영수 변호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안 물어보더라 이러는 거야.
조우영이 커피를 마셨네 안 마셨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 조사의 편리를 봐주었다는 것이 가장 큰 중요 포인트다. 됐죠. 이 내용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야. 그 당시에 뭐가 문제야? 문제 없지. 네. 그 윤석열이가 수사 무마한 게 문제지. 그렇죠. 김승원 의원님 나와주세요. 어...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총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당연히 대장동 사업건도 두 번째 대출 규모이기 때문에 수사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까 조우영 그 얘기 보듯이 처음 조사 받으러 갔을 때는 패닉 상태에 빠질 정도로 세게 조사를 받은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맛이 가갖고 이거 어떡하냐 했는데 박영수를 선임하고 가서 커피 한 잔 가볍게 마시고 오면 된다라고 해서 갔더니만 그때는 진짜 부드럽게 조사가 이루어졌고 네. 그 다음부터는 안 부르더라. 와. 그 조우영도 살고 이강길 씨도 살고. 그래서 실제로 기소가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실제로. 안 이 대목은 됐고. 진짜 공교롭게 제가 증언할 부분이 좀 있는데 있어. 김승원은 우리 집 와봤잖아요. 네. 네? 그 동네에 양지 조우영도 타운하우스. 살았고 아, 조용. 부산저축은행 회장인 박연호 씨도 거기 살았어요. 그 박연호 씨의 부인이 조우영하고 인척 관계예요. 잠깐만 누구요? 부산저축은행 회장인 네. 박연호 씨의 부인이 회장 부인. 조우영 씨하고 인척 관계라고. 둘이 친척 사촌 누나라고 불렀어. 박연호 씨.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저기 2006년부터 알고 지냈었어요.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아, 알고 지냈어요?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 희한하게 그렇게 됐어. 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느 날 조우영 씨가 저한테 와가지고 박영수 변호사를 아냐는 거야. 오. 아니 그래서 내가 박영수 변호사를 또 알았거든. 그 중수부장했던 박영수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대. 오. 박영수를 네가 어떻게 알고 물어보는 거냐 그랬더니 오. 골치 아픈 사건이 있어서 사람들이 박영수 변호사를 추천을 하는데 선임하라고. 오, 대박. 수임료를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래서 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나한테 검증을 받고 싶어서 온 아하. 거야. 오. 수임료를 1억 이상 달라고 하니까 어.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 사기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네. 변호사니까 와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사건인데 그러냐? 그때 중수부 사건이래. 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라면 박영수를 추천하는 게 그 업계에서는 자연스러울 거다. 근데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통상 그렇게 요구한다. 걔들의 어. 생태계에서. 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 와.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내 동네에서 봤을 거 아니야 또. 그래서 괜찮아? 그랬더니 아, 잘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죠. 조우영 씨가. 공범이네? 도와줬네. 공범이네? 아니 내가 근데 그런 일이 있어서 와. 아니 그럼 그 2011년도네요. 그때 일이야. 그 2011 년이야. 그러고서 잊고 살았는데 저 일이 터질 때 초반에 네. 조우영이 등장할 때 내가 머릿속으로 저 변호사가 박영수였나 그러면 그걸 봤더니 박영수인 거야. 와, 대박 사건이야. 진짜 황당했어요. 좀 아다리가 맞나? 아니, 근데 정말 아기가 맞아. 조우영 씨가 박영수한테 1억 6천을 줬습니다. 1억 6천. 와. 네. 착수금 5천, 성공 보수금 뭐 1억 천에서. 사실은 엄청 싸게 먹힌 겁니다. 억대를 달라고 했던 말이랑도 네. 아다리가 그렇지. 맞네요. 네. 와, 이 말이 되는 나라냐는 거야. 야. 아니, 이거 윤석열이가 그래서 이놈들 풀어주는 바람에 대장동 일당이 활기를 칠 수 있었던 건데 이거를 보도를 한 거야 그냥 이분은. 뭐가 문제야 뭐가. 그러네. 그 최후에 한 가지만 더. 네. 그 이강길 조우영이 어쨌건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 대장동 땅에다가 묻어둔 거 아닙니까? 계약금이니 뭐니 해서. 네. 그 돈이 사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돈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그게 회수가 돼서 맞아요. 그 피해자들한테 갔을 텐데 네. 그걸 안 해갖고 지금 그들이 누린 이익이라든가 또 부산저축은행 살리느냐고 들어간 혈세가 어제 봉지욱 기자께서 얘기했지만 5천억입니다. 5천억. 와. 윤석열이가 대장동 부실대출, 불법대출 묻어둠으로써 와. 거기에 추가 투입된 그렇죠. 혈세가 뭐 총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정말 어마어마한 나쁜 짓을 한 그 거는 조우영이 대장동 말하자면 그 천화동인의 주주냐 아니냐 이것도 쟁점이잖아요. 6호, 네, 예, 6호. 6호에 네. 그것도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동네 그 개발업자가 조우영이었거든. 그래서 거기 살았던 화이트하우스 거거든요. 거기. 예. 근데 그거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프로젝트 하냐 너네 그랬더니 대장동을 할 거라고 했었어요 나한테. 그래서 무슨 돈으로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부산저축은행 자금 있으니까 그걸로 저희는 하면 돼요 이러는 거였어. 와. 근데 대장동이라는 이름을 내가 그때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어. 대장동이 어디냐? 그때 성남에 있대 대장동이.
성남에 대장동이라는 데가 있으면 그럼 뭐 소장동도 있냐? 내가 그렇게 물어본 기억이 있거든. 그랬더니 기억이 있나 보네. 그 그린벨트 지역이 거기가 풀려가지고 거기 대장동이 되게 좋은 데가 있어서 와. 그때 무슨 저기 신세계 저기 회장 정용진 씨도 뭐 거기다가 집을 짓고 뭐 그렇게 앞으로 뜨는 동네라고 그러더라고. 그 제가 그때 태어나서 대장동이라는 이름 처음 들었거든. 와. 그 나중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분은 진짜 검찰계의 포레스트 검프야. 진짜 이해하지 않아. 와, 진짜 대단합니다. 아, 내가 생각해도 진짜 내가 윤석열이라고는 정말 진짜 알겠네. 윤석열이 사건은 다 들어가 있어. 재밌다. 고발사주 들어가 있지, 도이치모터스 들어가 있지,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 양평만 못 가봤네. 와, 재밌네. 자, 너무 당연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잘된 보도야. 그럼요. 이거 상 받아야 되는 보도야. 네, 네. 사실 대선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도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사건으로 대대적으로 윤석열의 검찰은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네. 네. 말도 안 되죠. 이것은 뉴스타파 기자들 그리고 뭐 봉지욱 뭐 이름도 이상한 봉지욱 요런 기자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벌인 것이 아니고 이것 또한 당시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 꾸민 일로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 핵심. 2023년 2월 윤석열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으로 잡아놓으려고 했으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여기서 꺾여버립니다. 그러자 윤석열의 검찰은 여기서 포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네. 야, 이렇게 우리가 죽을 수는 없다. 대장동도 계속 더 살리면서 이 건을 이재명하고 봉지욱이라든지 뉴스타파 이런 기자들이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모의한 걸로. 모의를 해가지고 지금 거짓 프레임으로 여론 형성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힘을 더 받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시작된 게 이 명예훼손 사건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맞아.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이게 남의 사건 같아요. 아니, 내가 제일 잘하는데. 아니, 내가 제일 모르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 여기 앵커 아니 앵커께서 아니 제가 종종 이제 이 건 가지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연락을 받는데 앞으로는 대신 나가시고 아 그래서 저도 너무 이게 중간중간 말씀하실까 싶어서 이렇게 뵈면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표정이. 그런 일이 있었어. 듣게 되네요. 들어올 부분이 또 맞아요, 있을 맞아요. 겁니다. 네. 네, 됐죠. 네. 자, 그런데 지금부터 그러면 얼마나 이제 검찰이 폭력적으로 요거를 이제 수사를 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묶어가지고. 예. 먼저 2022년 대선 당시에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였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대장동 관련 대응 TF 같은 게 있었어. 네. 거기서 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네. 바로 김우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처음 듣죠? 네. 처음. 김우철이라는 사람도 이 명예훼손 사건에 엮어가지고 검찰이 엄청나게 괴롭혔어. 나는 이거는 어제 처음 들었거든요. 네. 어제 국회에 나와서 이분이 증언을 하는데 이거를 꼭 봐야 돼. 왜냐? 나도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거야. 김우철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도 모르잖아, 김우철. 걸리면 그냥 이렇게 박살 나는 거야.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그 당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나오는 김만배, 허재현, 진학님, 그 조우영, 이철수 이런 분들을 첫 번째 조사에서 그분들 전화번호도 없고 통화 내역도 전혀 없다는 걸 검사가 다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빨리 수사를 종결해야 되는데 10시에 가서 새벽 4시, 5시까지 6번이나 2년 동안 조사받았어요. 포렌식 하면 거의 몇십만 건 사진이나 파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소명을 다 해야 되고 핸드폰에 있는 한 9,000명 그 사람들 통신 내역 조회 전부 다 해가지고 사돈의 8촌까지 전부 통신 내역 조회했어요. 내 동생 결혼식 때 내 처음 받는 재수 씨 친정 오빠 그런 분들은 30년 동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 다 통신 내역 조회해가지고 사돈 민주당이 있으니까 내 이렇게 피해 당한다고 전부 다 인간관계 이간질 시키고 제가 2년 동안 국회 정책연구위원 2급으로 있었습니다. 그 제가 무슨 도주하고 한다고 출국 정지 시켜가 아파트에다 딱지표 한 달이 멀다 하고 붙이고 말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않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은 누구 한 사람 미안하다 뭐 전화한 사람 있습니까? 제 어머니 지금 90 앞두고 계신 분 침실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 수사관 3명이 들어가가지고 조사하고 속옷도 다 뒤지고 서랍장까지 뒤지고 그래가 이게 무슨 민주공화국이에요 이게? 무혐의 받아서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무혐의 받은 사람이에요. 언론이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쳐보세요. 조영 씨 이런 분하고 저 통화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이철수 제보 현장에 제가 있은 걸로 해가 정치공작 기획했다고 지금도 유튜브 다 퍼나르고 있어요. 보수 언론에. 근데 듣는데 소름 끼치는데 진짜. 진짜 눈물 납니다 저는. 또 김우철 위원님은 당직 생활도 오래 하셨고 국회에서 저 분야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산전수전 겪으신 분이에요. 전문위원으로. 저는 저 양반 보복당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제가 변호사 시절에 무슨 이명박 대회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사건 수사 기록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갖고 있잖아요. 변호사니까. 네. 그러면 그런 거 이제 입수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시고 그런 거 내가 되게 저분한테 전달했거든. 그러니까 검찰의 약점, 검찰의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그런 천착을 해오신 분인데 보복성으로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아마 저도 이제 저분을 알고 지낸 20년이 넘었는데 저분이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럼. 국회의원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고 당직자로만 일을 하셨지만 민주당과 관련된 주요한 사건 때마다 자료를 정리하고 뭔가 분석을 하고 이런 걸로는 아마 민주당에서 택성을 부려하는 분일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검찰하고 특히나 부딪힐 일이 굉장히 많았었고 아마 이분과 관련된 작은 단서라도 있다는 걸 확인한 뒤에 검찰이 매우 아마 흥분하고 좋아했을 걸로 그렇죠. 저는 추정이 되고 드디어 잡을 수 있다. 네, 드디어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 20몇 년 동안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털끝 하나 못 건드렸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저런 일을 당하신 거죠. 저는 이거 어제 그 자리 아니었으면 또 아예 모르고 그냥.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김우철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위원에게 검사들이 이재명, 송영길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그렇지. 그렇게 이것저것 다 두시고 또 수사할 때도 계속 이재명, 송영길 불어라. 다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풀어주질 않은 거죠. 네. 계속 출국금지 시켜놓고. 저분처럼 봉지욱 기자, 한상진 기자도 어떻게 당했는지 어제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긴데 이게 좀 많이 줄였어요. 보니까 내가 저런 거 당하면 참 진짜 너무 고통스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께 보시죠.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딸아이가 쓰는 노트북까지 다 분해해서 외장하드 물려서 다 열람했습니다. 이메일을 2,000건이 넘는 이메일을 다 열람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커피라는 프레임으로 수사 시작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윤석열 씨가 커피 타줬다라는 보도를 한 바가 없습니다. 제 사건에서는 조우영 씨와 제가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저와 조우영 씨가 통화를 4번 한 것처럼 녹취서를 조작을 해놨습니다. 왜 하필 강백신 팀에서 자꾸 이런 녹취서 조작이 나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일민 검사가 당시 강백신 밑에서 저희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을 제 휴대전화 3대를 집에서 이제 가져갔다가 4개월 후에 제 휴대전화를 돌려주면서 제 휴대전화에 있는 전자정보 삭제 폐기 확인서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저희가 기자니까 그거라도 준 거지 일반인들한테는 그거 주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제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당신 휴대전화 정보를 모두 다 지웠어라고 하면서 동시에 제 휴대전화 3대 중 1대에 대한 전체 전자정보를 압수해 갔습니다. 영장 없이. 강백신 팀에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창주 수사관,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관 나와 계신데 저희 집에 아침에 새벽 4시부터 기다렸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 학교 데려다 주려고 나왔더니 8시 한 30분경에 저희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한테 검찰 수사관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 아이를 그러면 일단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같이 가자.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부인한테 데려다 주라고 해요. 그리고 집을 문을 열고 현관문을 들어가서 부인한테 애를 좀 데려다 줘라.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말을 못하게 합니다.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영장이 있냐 그랬더니 영장이 없대요. 영장이 없이 저희 집 문을 개폐해서 못 닫게 강제로 잡고 결국에 저희 애는 걸어갔죠. 학교를 늦었겠죠. 제가 수사관과 신랑이 한 모든 모습을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딸이 다 지켜봤죠.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한 수사인데 제 영장에 민주당에서 김병욱 의원이 저한테 뭐 자료를 줬다 그러고 제가 뭐 허재영 기자한테 자료를 줬다 그러고 지금 강백신 검사 뭐라고 합니까? 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장 발부 사유가 다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진짜. 와, 자, 요거는 좀 충분히네. 의원님이 좀 부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봉지욱 기자는 뭐 불법 압수수색처럼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녹취서를 조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거 좀 부연해 주시죠. 첫 번째는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집안을 강제로 쳐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 학교 딸아이 데려다 준 것 때문에 와이프랑 얘기하려고 문을 여는 순간 네. 탁 하고 잡아갖고 문을 못 닫게끔. 영장 그다음에 없이. 영장 없이 검찰 수사관이 들어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자료 화면 혹시 첫 번째 거 봉지욱 압수수색 영장 이 보시면 법원에서 다 사선입니다. 다 그어버립니다.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딱 하나 살려둔 거 저건데 저거 다 사선 그어진 것들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지금. 압수수색을 다 해갔다는 거고요. 기각시킨 것도 자료를 가져갔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명예훼손, 이게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니까 지금 그들이 말하는 범죄 자료는 다 보도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뭘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맞아요. 압수수색을. 그게 본질이야. 맞습니다. 그것만 보면 돼요. 네. 그게 사실인지 아니지만 판단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강백 씨는 대장동 수사를 윤석열이 덮었는지 그걸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네. 의원님 말씀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와 봉지욱 기자가 같은 날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영장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발부한 내용이 똑같아요. 가에서 사까지 항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바항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 판사가 다 지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봉지욱 기자 같은 경우는 영장 제시도 없이 문 막고 했다는 거 이제 제일 크고요. 신분증만 보여줬다. 예, 그리고 이 봉지욱 기자 휴대폰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열었어요. 근데 실리콘 골무를 가지고 와서 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묵묵무답이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영장을 보면 집에 있는 노트북 같은 건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집에서 압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휴대폰, 태블릿 등 통신기기예요. 그리고 USB 저장 장치 요것만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집에 있는 노트북은 못 열어봅니다. 근데 저희 집에 들어와서 아무렇지 않게 집에 있는 그러니까 뭐 쓰다가 이제 버려놓은 노트북도 네. 있잖아요. 집집마다 네. 서너 개를 가져다가 전원을 키워서 전원 안 켜지면 아예 열어가지고 외장하드 꺼내가지고 물려서 열람을 다 하고 와. 저희 집에서는 이메일 검색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제가 저희 딸아이가 쓰던 노트북 잠깐 빌려서 이메일을 봤는데 그거를 열어가지고 이메일 2,100개가 넘는 이메일을 다 열람을 했어요. 와. 사진 다 확인하고 당시에는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제 영장을 꼼꼼히 보니까 이게 불법인 걸 알아서 제가 지금 국가배상 소송을 지금 제기놓은 상태고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하나만 더 덧붙이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집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압수해서 다 가져갔다고 했는데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봉지욱 기자나 저희 집에 가져갈 게 별로 없어요. 가져갈 게 없어서 휴대폰 정도만 뺏긴 거 그건 이제 정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네네네. 저는 이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검사가 그러면 몰라서 영장 내용을 몰라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불법 압수수색을 실수로 한 거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사 제일 잘한다는 애들이 모여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당연하죠.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늘상 하던 거고 일반인들한테는 이렇게 해도 별 문제되기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넘기고 갈 수 있으니까 일반분들 아마 모르니까. 했을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봉지욱 기자 집에는 8명, 저희 집에 6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집에 저 혼자 있는데 6명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6명이 갑자기 이렇게 쫙 흩어지듯이 헤쳐모여 하듯이 집안에 있는 온갖 곳으로 착 헤쳐모여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그나마 뒤늦게라도 와서 그건 2명이잖아요. 2명이서 6명 어떻게 쫓아다녀요? 못 쫓아다니죠. 봉지욱 기자는 저희가 변호사를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뉴스타파 사무실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바람에 저희가 선임해놓은 변호사가 2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봉지욱 기자 집은 봉지욱 기자 혼자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뭐 휴대폰이 열려 있는 것들을 확인했는데 이거는 그냥 우연히 뉴스타파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절대 보지 않고 이건 그냥 검찰이 지난 수십 년간 켜켜이 쌓아온 불법 수사의 그냥 관행과 습관들이 그냥 이번 기회에 터져나온 거기 때문에 잘 됐다. 끝 보자. 끝 봐야 돼. 끝 보자.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 하나만 지금 빠진 게 봉지욱 기자 중요한 얘기에서 휴대폰 3개를 가져갔다가 돌려주면서 한 개는 영장도 없이 지네들이 그 기록을 또 다 저기다가 서버에다 심었다. 이게 그 예전에 한 번씩 나왔다가 그냥 디넷. 술면이 사라지는 디넷이에요. 디넷, 캐비넷.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으로 전자 기록물을 볼 때는 그 필요한 부분만 한정해서 봐야 되고 그래서 피의자가 입회를 해가지고 이거는 그래 상관없는 거니까 하지마 하면서 필요한 것만 가져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거를 전체를 통째로 지네 서버에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봉지욱 기자가 나중에 전자정보 폐기 확인서를 받았어요. 근데 한 장을 더 준 거예요. 보니까 폐기 확인서를 봉지욱 기자에게 교부해 준 날 다시 압수된 서류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휴대폰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열어서 포렌식 끝났어. 그럼 남아 있는 이제 전자동물 폐기를 하죠. 폐기 확인서를 주면서 압수했다라는 소리를 줘. 무슨 말이냐면 폐기한 거를 다시 압수한 형태로 보이는데 지금 어쨌든 검찰은 자기들은 아니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것도 한번 따져보자. 네. 수사에서 한번 따져보자. 오케이. 저는 좀 그런 알겠습니다. 입장입니다. 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봉지욱은 조우영이랑 통화를 한 적이 없어. 없는데 그렇습니다. 통화를 한 것처럼 조작을 했다. 이건 뭐 이건 심각하잖아. 아 정말 예, 그 자료 좀 띄워주세요. 통화 내역, 녹취록 표지에 통화 내역 그다음에 녹취록을 조작의 달인 강백신. 와. 네. 그 재창형을 실장님을 재창형으로 네. 바꾸듯이 이건 아예 봉지욱 기자의 그 목소리가 아닌데 그 통화 내역이 아닌데 봉지욱인 것처럼 해서 표지를 표지를 와. 법원에 올리고 그다음에 봉지욱이 조우영과 통화한 내역이 있음에도 뭐 이런 보도를 했다. 그래서 허위다. 이걸로 와. 압수수색 영장을 밟아서 그냥 다 미친 거 아니야 자료를 이거? 가져가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무서운 게 이런 거 가져가면 이게 또 별건 수사에 또 시발이 됩니다. 맞아요. 송영길 대표도 그렇게 됐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조작에 의해서 하는데 유독 강백신에 의해서만 네. 강백신 그 팀에서만 너무 자주 습관처럼 강백신이 일어난다. 설명이 가관이에요. 저거만 나오면 속기록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맞아요. 예. 꼭 그렇게 하고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의원이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이게 4개가 속기록이 있는데 속기사가 다르다. 다 다르다. 근데 어떻게 전부 다 이거를 다 봉지욱이 통화한 걸로 그렇죠. 다 헷갈릴 수가 있냐?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아,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놈?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저런 애들은 저런 거를 통해서 출세를 한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들끼리 저걸 특수수사 기법이라 그래. 그렇죠. 그리고 전수를 해. 이렇게 하는 거다. 압수수색은 가서 이렇게 영장이 이건 그냥 다 해. 그리고 뭐 저기 얘기하면 그냥 다 필요하다고 해. 뭐 휴대전화 있으면 이것도 노트북도 통신이 가능하니까 그냥 통신기기라고 해. 아.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거야. 사실 이제 저거 관련돼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미치겠어. 저건 역시 실수냐? 지금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강백신 씨는 나와서 마치 자기들이 사소한 실수를 했고 교정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게 실수일 수가 있나요? 아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들이 속기록을 만들었다 쳐, 그 뭐 잘못 만들어져 있다 쳐, 그럼 그거 안 들어보고 압수수색 영장 냅니까? 그렇지 그렇죠. 않잖아요. 네. 다 들어볼 거 부실 아닙니까? 수사의 증거지 안 들었으면. 자기들은 그럼 속기록이 잘못돼 있다라는 거를 알고서도 냈다고 넉넉히 추정이 돼요. 네. 근데 그냥 뭉개고 막 그냥 한 거예요, 또 저렇게. 네. 그리고 나서 저게 문제가 되면 속기는 내가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속기사를 검사시키든지 그죠? 검사들이 늘상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인권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경찰이 하는 수사, 뭐 하는 수사 자기들이 다 통제해야 되고 그래야지 인권이 수호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늘상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이 안 했어. 이건 단순한 실수야. 그럼 그럴 거면 속기사들 데려다가 검사 두고 자기가 속기하든가 그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근데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 하나 우리 법조인 분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이게 살인 사건이 아니고 명예훼손 사건이죠. 네. 살인 사건 아니다. 너 헷갈리지 마라. 마약 사건 아니야. 예. 뉴스타파는 영상 하나야. 그렇지. 그것만 보면 되잖아. 그렇죠. 아니 명예훼손 사건을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투입해가지고 막 압수수색하고 뭐 이거 자체가 너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지들이 생각할 때 시체말로 자기들끼리 용어로 지들끼리 돈 되는 사건. 그러니까 이거 했을 때 위에서 알아주고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건에만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종의 뭐냐면 이렇게 무력 시위를 통한 사전 제압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네. 상관없는 거를 압수수색 영장은 대충 넣어도 법원이 발부해 준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쟤네들 전수되는 수법이에요. 그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면 별거 아닌 것도 일반인들이 볼 때는 맞아요. 한상진 기자가 그냥 기자인 줄 알았더니 나쁜 사람이었구나 맞아요.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네.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기사를 막 또 만들어낼 수 맞아요.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사람을 그냥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리는 수법으로 지들이 타겟팅한 거에 대해서는 늘 해왔던 수법이죠. 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2022년 3월 보도거든요. 대선 관련해서 맞습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보도인데 이 수사가 2023년 9월에 시작되는 거니까 맞아요. 1년 6개월에. 1년 6개월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진행되는 걸 보고 이거 한참 지났는데 이걸 왜 하지? 그래서 처음에는 대장동 건이 사실 윤석열이 그 수사 덮은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이 그때 특수직무유기라고 해서 징역 1년 이상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중죄죠, 중죄. 예, 그래서 이거를 덮으려고 하나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9월 14일 그 한상윤 봉지욱 기자 압수수색하고 18일 날 우리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제출한 거예요. 영장을 지금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목적이었구나. 그래서 그걸 역산해서 돌려보니까 8월 28일 날 검찰에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빌미로 이재명
대표를 나오라고 합니다. 수사받으라고. 8월에. 아까 최우 앵커께서 말한 그 2월 달에 대장동 건으로 실패했잖아. 한 거 실패하니까 네. 대북 송금으로 이면 나와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 9월 2일부터 조선일보가 이 대장동 건을 보도하면서 바로 대통령실에서 이게 뭐죠? 대선 공작 게이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맞아. 딱 하명을 하고 9월 7일 날 강백신 검찰 수사팀이 꾸려지고 그다음에 바로 이 기자님들에 대한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되고 네. 이재명을 잡기 위한 그런 수순이었구나. 빌드업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건 저희 사건 관련돼서 제일 안 잊혀지는 장면 중에 하나가 2023년 9월 1일 이 사건이 이제 공개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9월 4일 월요일 날 아침에 눈을 떠서 조선일보 일면을 딱 봤는데 거기에 공작 이제 허위 보도 뭐 이제 뭐 저기 대선 공작 예, 게이트. 대선 공작 게이트를 하나의 그 기사만 보면 앞으로 한 1년 동안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첨사진이 그려져 있는 기사였어요. 제가 이 기사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아 우리 사건이 어디로 가겠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고 두 번째는 조선일보. 저희가 2024년 7월 8일 날 기소가 됐고 며칠 있다가 이제 공소장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워낙 큰 사건이 시작이 됐으니까 저희 직원들 모여서 이제 공소장 같이 막 볼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공소장을 보다가 제 옆에 있는 후배한테 제일 첫 번째 했었던 말이 전 지금도 기억나요. 야 우리 얘기는 어딨어 이 얘기. 공소장을 읽는데 아무리 읽어도 뉴스타파 얘기가 없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냥 이재명. 그 주로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두 번째 장인가 세 번째 장부터 이재명의 공산당 프레임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공소장에. 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뭐 어떻게 되냐면 아무 증거가 없는데 그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과 뉴스타파가 작당 모의한 뭐 이런 식의 그림이 쭉 그려져 있으면서 거기에 이래 보인다 저래 보인다라고 계속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한참 한 30페이지 가까이 넘어가니까 드디어 뉴스타파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얘기 나온다 이제. 이게 저도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수많은 공소장 뭐 사건 기록 봤지만 저 이런 공소장 처음 봐서 그래서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청문회에서 사실 하루 종일 진행되는 청문회에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참고인석에 앉아서 한참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서 제가 이제 그 발언 기회가 생겨서 김성현 의원께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과거 군사 독재 정권들은 군사 정권들은 자기가 도움을 받겠다, 자기가 공격당하지 않겠다라는 목적으로 언론을 탄압했어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언론을 직접적으로 탄압을 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윤석열이는 자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언론 탄압을 수단으로 쓴 거예요. 최소한 그 전에는 언론 탄압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나를 탄압한 게 얘한테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나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니고 내 입을 막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맞아. 정적을 제거하고 정치권을 재편하기 위해서 그냥 언론 그리고 언론 탄압을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맞습니다. 이자들은.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끝을 봐야 한다. 좋습니다. 네,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 강백신. 네. 그런데 어제 나와가지고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관련 지금 저희가 들은 이 내용 관련해서. 예, 아주 짧게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뭘 이 사람을 뭐 고쳐 쓴다든지 뭐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진짜 사치다잉.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강백신이 잠깐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검찰 조직이 흥신소로 전락했어. 윤석열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겁니다. 왜 이런 수사를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의 영달을 위해서 저는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충실하게 하였을 검찰 조직을 상납한 겁니다. 윤석열 이거 창피하지 않아요?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 한 적 전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할 일이 인지를 안 했겠죠. 부끄러움을 아시기 바랍니다. 소리 안 지르네. 알만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가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뒷배가 든든하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저게 일부나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저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쫄리죠. 눈앞에서 봉주욱이 서 있는데 봉주욱 기자 조우영도 있는데 그렇지. 통화 안 했다고 그러는데 녹취록이 나왔는데 나오지. 카메라에 지금 중계되고 있지.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일이야. 그리고 왜 내가 저럴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대통령 됐지. 그렇지. 근데 이제 윤석열이가 감옥에 갔는데도 왜 저러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강백신이가 저기서 무슨 생각을 할까? 제가 추정하기에는 거기 앉아있는 국힘 의원들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네. 내 다음 자리는 저기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뭐 유상범이네 곽규택이네 뭐 권성동이네 옛날에 검사실에 뭐 했는지 다 알아 걔들이. 주진우가 뭐 했는지 알아. 한동훈이가 뭐 했는지 알아. 그 내 다음 자리는 저기야. 당신들 지금은 이러지만 나중에 봅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기왕 여기까지 온 김에 이제 나는 파이팅으로 가야겠다. 그렇지. 여기서 물러나는 순간 나는 저 자리로 가는 길만 늦어질 뿐이야. 이 생각이 더 앞서는 거고. 그 다음에 검찰개혁 한다고 뭐 어쩌고 하지만 검찰개혁. 또 어찌어찌 해서 우리가 수사권 약간 남겨가지고 또 후배들이 복수해 줄 거야. 또 살아난다. 그리고
뭐 윤지당 정권이 영원히 가겠어? 좀 지나면 다시 복구하는 거야. 맞아. 이게 하나 있는 거고 그 자신감이 또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뭐가 있냐면 제가 특검 다녀와서 이 악의 뿌리가 정말 넓고 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방첩사가 지금 한 짓거리가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문건, 과거에 전두환이가 했던 쿠데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수십 년 동안 이어내려온 얘들의 전통이 있는 거야. 네. 아까 안상진 기자가 이런 공소장 처음 봤다고 하셨는데 80년대, 70년대 그런 공소장이 흔했어요. 시국 사건에서. 그러니까 유시민 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간첩으로 만들어야 될 때 배우의 문익환 목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던 수법이야 저게. 앞에부터 공산당 얘기 쓰고 몇십 장을 쭉 쓴 다음에 그 사람 얘기는 나중에서 세상에 불만을 안고 이런 말에 현혹돼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라는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게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지금. 이게 끔찍한 겁니다. 검찰청 없애. 알았지? 그래, 검찰청 어떻게든 없애볼게. 아니 근데 아까 한상진 기자가 당시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지금 뉴스타파하고 한상진 기자, 봉지욱 기자를 마치 이제 수단으로 쓴 것처럼.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때 뉴스타파는 부산저축은행 관련해가지고 윤석열의 어떤 그 문제의 핵심에 가장 근접해서 취재했던 매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뉴스타파를 손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단으로만 이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양수겸장으로 갔겠죠. 네. 양수겸장. 사실은 그때 이제 지역 신문 중에 뭐 박재동 화백 만화도 싫고 상당히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지역 신문의 사주에 대해서도 아주 가학적인 보복적인 수사가 또 들어와서 네. 아주 거기를 초토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성남 FC 건 관련해서는 성남 지역의 중소기업들 수십 개를 다 압수수색을 해버립니다. 그래갖고 그 기업체가 완전히 멘붕이 빠지도록 아마도 수백 개의 업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압수수색한 수사관이 가면서 뭐라고 한마디 했냐면 생각대로 아무것도 없네요 하고 가버린다. 회계 담당자는 완전히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충격을 받고 그런 일들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비일비재했고 어쨌건 이재명 그때 당대표를 잡기 위한 목적을 갖고 그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행태는 이번에 제대로 단죄를 해야 그렇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이게 끊어진다 네. 없어진다. 근데 지금 이 특위에서 검찰의 이 포갑적인 민낯이 드러나는 과정인데 언론은 일단 첫째 쓰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쓰는 곳이 있습니다. 쓰는데 어떻게 쓰냐? 특위위원들의 포갑적인 모습을 써요. 이거는 미친 나라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진짜 저 미칠 것 같아요. 공범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검찰이 수사하고 하는 거 신나게 중계방송 했잖아. 같은 편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 얼굴에 침 뱉는다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보도하면 사람들이 옛날 기사를 찾아가지고 야 니네 옛날에는 왜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것도 두렵겠지. 기록이 다 남아있어. 그 당시에 뉴스타파 막 압수수색 들어가고 할 땐 보도 많이 났었. 그때는 뭐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났었죠. 왜냐하면 범죄자들이니까. 저는 압수수색 당일날 뭐 저희가 만든 영화에도 찍혀 있지만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저희 집 TV로 YTN에서 저희 집 압수수색되고 있는 생중계가 되고 있는 걸 보는데 진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뭘 재밌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딱 보면은 뉴스타파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공작을 하는 공작기관으로 보도를 하잖아요. 공작기관 완전히. 네. 한 건 잡았어. 자, 더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만 시간 관계상 지금 더 기다리는 위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또 서해 공무원도 가야 되거든요. 두 분과는 일단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우리 기자님 힘내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무섭네요, 진짜. 무섭지. 진짜로 진짜 내가 무서워.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자, 진짜. 서해 검찰 개혁은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시는 아니야. 분들 정말 이런 사안을 보시면 아니, 죄가 없어도 맞아요. 언제든지 압수수색 당하고 언제든지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점을 좀 꼭 기억하셨으면 꼭 기억을 좋겠어요. 해야 돼. 꼭 네, 제발 네, 꼭 제발. 꼭. 네.